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인데 모든 사람은 사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만 그 능력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서 이게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일까 궁금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주 선하거나 착하고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초능력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이야기하나 보다 싶어요. 저에게도 나름의 초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냄새를 잘 맡는 능력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명 개코라고 할 정도로 냄새를 잘 맡아요. 기억은 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신기하다 싶을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냄새를 워낙 잘 맡다 보니 늘 개코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별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마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라 제 능력에 대해서 만들어진 별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 별명은 중고등학생 때 많이 쓰였는데요. 급식 시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아니 재료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1교시가 끝날 쯤부터 오늘 메뉴가 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 표를 보고 확인하기도 전에 무슨 음식이 나오겠구나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고는 미리 기대하거나 아니면 매점에 가야겠다고 친구들을 모으고는 했죠. 제 능력이 어떻게 시작됐나 생각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를 조금 더 잘 맡을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했는데 후각이 심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사건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제가 초등학생 때쯤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운영해온 덕분에 동네에서 찾아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처에 다른 브랜드 세탁소들이 생겨나면서 예전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결혼할 때쯤부터 운영하던 곳이라 오랜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가게 위층에 있는 작은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게 위에 있는 곳이다 보니 식사 시간이면 부모님이 늘 집으로 올라와서 같이 밥을 먹고는 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쁜 날에는 어머니만 오셔서 저희 밥을 챙겨주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셨고요. 저에게는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바로 아래층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틈틈이 자주 올라와서 봐주실 수도 있었고 저희도 숙제를 다 마치거나 딱히 할 일이 없이 심심할 때는 가게에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함은 없는 무엇보다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가족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사건은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가게 안쪽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려면 계단을 통해 내려가서 가게를 통과해서 나가야 했어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날은 아버지가 다음날 급하게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손님의 연락을 받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남아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먼저 가게로 올라와서 저희 남매를 챙겨주시고 평소 저랑 같이 방을 쓰던 동생은 그날따라 엄마랑 같이 자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향이라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점점 심하게 나더라고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날 만한 물건이나 1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뭐지 싶어서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자야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한참을 누워있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죠. 그런데 방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대체 뭐지 싶어서 냄새가 진해지는 쪽으로 걸어갔는데
가게로 이어지는 계단 쪽에서 심하게 풍겨왔어요. 약간 어머니가 냄비에서 음식을 오래 끓였을 때 났던 냄새랑 비슷하기도 하고 학교 앞에서 팔던 쫀득이에서 났던 것과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한 가지가 아닌 몇 가지 복잡한 냄새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죠. 그냥 지나치려다가 너무 이상해서 저는 어머니를 깨우기 위해 안방으로 갔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 냄새가 나지 않는지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었죠. 엄마, 엄마, 어, 어? 아유, 왜 우리 강아지 잠이 안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냄새 나. 이상한 냄새? 아, 또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몰라, 이상한 냄새 나. 근데 가게 쪽에서 나는 것 같아. 아이, 별거 아니겠지. 아니야, 진짜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났어. 약간 쫀득이 구울 때 나던 것 같기도 하고. 쫀득이 구울 때? 그 이야기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을 나와서 냄새를 킁킁 맡으시더니 급하게 가게로 이어지는 계단 쪽으로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아래층까지 채 내려가지도 못한 채 놀란 얼굴로 다시 뛰어 올라오셨죠. 그러더니 안방으로 달려들어와 급하게 동생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을 들고는 슈퍼맨 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희와 함께 둘러섰죠. 아직 잠에 취해 비몽사몽인 동생을 한쪽 팔로 들어 껴안고 양손에는 이불을 손에 꼭 쥐고 마치 누에고치처럼 저까지 꽁꽁 감쌌어요. 얼른 나가야 하니까 엄마한테 꼭 붙어서 잘 따라와,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감싸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그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연기도 자욱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뭔가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둘러보고 생각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빠르게 저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게 밖으로 빠져나오니 유리를 통해서 안쪽에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는 아빠 데리고 나올 테니까 동생 손 절대 놓치지 말고 저기 옆에 문구점 있지? 거기 문 두드려서 아저씨랑 아주머니한테 불났다고 소방차 불러달라고 해. 동생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서부터 저기 문구점 갈 때까지 불이야 하고 있는 힘껏 소리치면서 가. 얼른.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눈물이 마구 나오는 것을 옷소매로 쓱쓱 닦으며 동생의 손을 있는 힘껏 꽉 쥔 채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문구점으로 달려갔어요. 동생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엄마랑 아빠가 없는 어두운 밤길이 무서워서 울면서 저를 쫓아왔죠. 저는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랠 틈도 없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구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주먹으로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가게 안쪽에서 불이 켜지더니 막 잠에서 깬 아저씨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나오셨죠. 어머, 세탁소집 애들이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저희 가게에 엄마가 아빠가 여보, 저기 세탁소에 불 난 거 아니야? 아이고, 당신은 얼른 가서 신고해. 나는 세탁소에 가볼 테니까 애들도 빨리 데리고 들어가고. 얘들아, 너희는 아줌마랑 가자. 아주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문구점 안으로 들어갔고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119에 신고했어요. 그 사이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있는 힘껏 껴안은 채 서 있었죠. 제 발끝부터 손끝까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소방차는 우리 세탁소 앞에 멈췄고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세탁소 아저씨와 어머니,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듯한 아버지가 보였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뒤이어 따라온 구급차가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서 차에 태우는 것이 보였고 어머니도 같이 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잔뜩 상한 얼굴로 저희를 데리러 오셨죠. 아버지를 봤던 건 그 전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알고 보니 가게가 있던 건물에 오래된 시설로 전력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콘센트에서부터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워낙 비닐이나 영수증, 종이 등 탈만한 물건들이 많아 순식간에 번져버렸고 일을 마치고 맥주 몇 캔을 마시다가 가게 구석에서 잠들었던 아버지는 연기를 잔뜩 마시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시게 된 거죠. 뒤늦게나마 어머니가 안간힘을 써서 데리고 나왔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후라 병원에 도착해서도 손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맡았던 불냄새와 비닐 등이 녹는 향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잊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근처에서 불과 비슷한 냄새가 나기만 해도 멀리서도 알아챌 수 있었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냄새를 맡았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자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머니는 동생과 화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제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는 하셨죠. 그때 일에 대한 책임감인지 트라우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로 제 후각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특히 불과 비슷하거나 전기선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냄새는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그 후 우리 가족에게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 집이나 근처에서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외할머니 집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화재로 인해 나온 보험금으로 수선집을 차려 저희를 먹여 살렸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아버지의 장례식과 이사, 어머니의 가게까지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흘러갔어요. 어린 동생은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었지만 저는 왠지 눈물을 흘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도 슬픔을 꾹 참고 저희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차마 제가 동생을 따라서 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까지 울면서 아빠를 찾으면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날마다 울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화재의 가장 슬픈 점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단순히 불 때문에 사고가 난 것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추억까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말이죠. 그 사건 이후 활활 타버린 집 안에서는 딱히 멀쩡하게 남아있는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건물이라 화재의 강한 소재로 지어진 것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불이 다 진압된 후 집으로 올라갔을 때는 전부 새까맣게 변한 제투성이에 물이 잔뜩 뿌려진 흔적만 남았다고 해요. 새까맣게 그을리고 비닐이 녹아내린 앨범에서도 구할 수 있는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액자에 넣었던 사진들 역시 유리가 깨지고 안의 사진은 다 타버리고 그나마 집안을 온통 뒤져서 장롱 구석 철제 상자에 아버지의 결혼 전 사진 몇 장을 겨우 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된 어머니를 돕고 싶어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동생도 열심히 챙기고 할머니 말도 잘 들으려고 했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와서 동생을 돌봤어요. 숙제도 챙겨주고 다음날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도 같이 사러 가고 어머니가 일이 많은 날에는 할머니도 같이 나가서 일손을 도왔기 때문에 저녁까지 제가 대신 챙기고는 했죠. 아마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제가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임과 부담 때문이기도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스트레스랑 일을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어머니는 자꾸 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끔은 눈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30분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하는 수선일은 자꾸만 속도가 느려졌어요. 원래도 돈이 잘 됐던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아프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 생활은 점점 빠듯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건 저뿐이라는 생각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부터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돌아다녔어요. 아침마다 집집이 뛰어다니면서 우유를 배달하는 일은 설명만 들었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짧은 시간 안에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유를 넣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그나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괜찮지만 언덕이 심한 주택가나 계단만 있는 빌라 등은 처음 몇 주간은 다녀오면서 다리에 모래주머니라도 찬 것처럼 묵직하게 근육통이 생겼어요. 그래도 한두 달쯤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동네 편의점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 끝나고부터 10시가 되기 전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냄새만 잘 맡을 줄 알지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던 저와는 다르게 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어릴 때는 우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잘할수록 똘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더니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처음 보는 성적이라 가족들 다 성적표를 보고는 입을 떡 벌리면서 놀라기만 했죠. 이야, 1등이라고? 에이, 그냥 이번 시험이 어렵지 않아서 그래. 너 어릴 때 맨날 빽빽 울기만 할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학교에서 1등을 맞아왔어? 아, 오빠도 참, 그게 대체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기 때 이야기하고 있어. 아기 때는 무슨, 너 초등학생 때만 해도 맨날 콧물 찔찔 흘리면서 울고, 오빠는 다 기억한다. 아, 진짜. 이제 나도 중학생이거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장난스럽게 동생을 놀렸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부족한 많은 집안 형편에 과외니 학원이니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오더니 동생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죠.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서 책이라도 한 권 더 사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제 성적에 애매한 대학에 가느니 등록금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저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한 동생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계속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준다는 일 중에서는 해보지 않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일해보고 택배 회사도 다녀보고 쉬는 날에는 공연장에서 무대를 철거하는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서 행사하고 나서 철거하는 일도 했었고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단이나 샘플을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것도 해봤어요. 정말 배 타는 것 말고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입대에서는 군대 적금도 열심히 모았어요. 저녁 갈 때쯤 동생이 수험생이라서 열심히 모아서 등록금으로 보태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동생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고민이 많은 눈치였어요. 편하게 공부하라고 제가 독서실도 끊어주고 문제집이라도 사고 배고프면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동생의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오빠, 나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까? 취업? 모의고사 보니까 내가 공부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또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잖아.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가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해? 꼭 가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전국에서 1등은 아니어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라며 학교 선생님도 너 크게 될 거라고 항상 칭찬하시던데? 그래도 대학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야, 이것 봐라. 대학 안 간다는 건 다른 것 때문이었네. 야,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응? 애기가 무슨 돈 걱정을 해? 나도 애기 아니야. 좀만 있으면 어른 되거든. 어른 되어도 너는 애기야. 우리 집 막내잖아. 그리고 뭐 나이만 20살 되면 다 어른인 줄 알아? 하루 전날 19살이었던 애들이 다음날 20살 된다고 바로 어른이 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그런 걱정하지 마. 돈 걱정 뭐 이런 불편한 것들은 진짜 어른인 나랑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해. 오빠는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고 일하는 걸 더 잘하니까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거야. 엄마 봐. 엄마는 수선을 잘하니까 가게 하시잖아. 그리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네가 돈 아낀다고 졸업해서 취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좋은 학교 가는 게 어머니랑 나한테도 기쁜 일이니까. 엄마도 나도 매일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 계속 성실하게 해. 그리고 저녁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군대 있을 때 후임 중에 밖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돈벌이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배달 일로 차도 사고 전셋집도 구했다면서요. 잘만 하면 진짜 돈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에 저도 전역을 한 이후 배달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오토바이가 필요해서 주변의 수소문에서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오토바이 운전은 원래 하던 게 아니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주소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큰 건물은 괜찮은데 주택가 등을 찾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익숙해졌고 후임이 이야기해 준 대로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았어요. 그렇게 군대에서 모아온 적금 일부에서 오토바이를 마련하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채워갔어요. 동생은 수능을 봤는데 성적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진짜 이런 건 뉴스에 나오는 애들 성적 아닌가 싶더라고요. 동생의 어릴 때부터 꿈은 의사라 의대에 원서를 넣었어요. 알고 보니 의대 학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니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대학 발표일. 당당하게 자신이 넣었던 학교에 다 합격했더라고요. 혹시나 될까 싶어서 상향 지원했던 대학에도 붙었는데 동생이 예전부터 줄곧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어요. 저는 당연히 거기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고민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성적보다 낮은 곳에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가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자신이 지원한 곳이 전부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꿈꿨던 대학교니까 지원이라도 해보자면서 소원풀이처럼 넣었던 건데 예상과 다르게 붙어버렸던 거였죠. 야, 당연히 여기를 가야지.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야. 너 내가 돈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어떻게 안 해. 엄마도 요즘 눈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오빠도 밤낮 없이 배달 다닌다고 힘들게 돈 벌고 있잖아. 의대 가면 시간도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와, 너 바보야? 남들은 가고 싶어서 난리인 곳을 붙고도 다른 데를 가겠다고? 어쩔 수 없잖아. 으이그, 이 바보야. 그래서 네가 애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한치 앞만 보냐? 자, 이거 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대를 네가 간다고 해봐. 그리고 거기를 졸업해. 그럼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봤어? 사람들이 막 대학 가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너는 눈앞에 저런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그걸 네 손으로 놓치겠다고? 게다가 네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을? 나중에 너 성공해서 지금 받은 거 다 갚으면 되니까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네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 안 그러면 오빠 앞으로 네 얼굴 안 본다. 저의 장난 섞인 진심에
동생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첫 학기 학비가 나왔는데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두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후에도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생 회비에 교재비 등등 숨쉬듯이 돈 나갈 일이 많아졌어요. 동생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아직 제대로 적응도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할 것도 정말 많아서 오히려 수험생 때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만 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버스, 지하철이 끊겨져서 제가 데리러 가는 일도 많았고요.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 그 중에서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고생하는 동생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니 잘 버텨서 졸업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죠. 동생이 대학에 들어간 후로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비가 오거나 날이 좋지 않은 때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쉬어도 어떻게든 일을 나갔어요. 한 건이라도 더해서 돈을 벌어야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오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배달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생길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마침 한 아파트에서 치킨을 주문해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 엄청 비싼 외제차가 한 대 가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저렇게 비싼 외제차랑 부딪히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운전하는 내내 방향도 비슷하더라고요. 빗길이라 먼저 앞서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뒤에서 간격도 넓게 벌리면서 천천히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입구 쪽에서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바퀴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라 하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도 전에 빗물에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보니까 앞쪽에 땅이 크게 팬 곳에 비가 잔뜩 고여 있어서 제가 미처 웅덩이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앞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턱에 걸리고 뒷바퀴까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가 기우뚱하더니 바닥으로 누웠어요. 다행히 저는 급하게 기울어지는 순간 몸을 바깥쪽으로 날리면서 웅크리며 굴렀는데 오토바이는 그대로 빗길을 미끄러지더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벽에 가서 부딪히더라고요. 쿠당탕탕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니 가뜩이나 중고로 샀던 오토바이라 엄청 비싸고 튼튼한 편은 아니었기에 벽에 부딪히면서 몸체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부품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 불사, 진짜 큰일 났다. 저거 없으면 일도 못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오토바이의 상태를 보러 달려갔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라이트도 다 깨지고 한쪽 몸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졌더라고요. 시동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걸리지 않아서 완전히 낙담하고 있었죠. 다행히 짐칸이 혼자 떨어져 나오면서 옆쪽에 미끄러져 있었는데 열어보니 치킨은 무사했어요. 음료가 심하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열 때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았어요. 우선 오토바이를 한쪽에 수습해두고 치킨부터 걸어서 가져다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앞쪽에 가던 고급 외제차가 멈춰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싶었는데 차에서 주섬주섬 우산을 쓰고 운전자가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네? 아유 이 오토바이도 다 망가졌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제가 못 봐서. 정말 미안해 학생.
내가 지금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해서 정비소까지는 같이 못 가주겠네. 자, 이걸로 오토바이 새로 사고, 여기 마침 트렁크에 우산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거 쓰고 돌아가요. 정말 미안해요, 학생. 응? 미안해. 네? 아니요, 아저씨!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아저씨는 갑자기 저에게 현금을 한 움큼 쥐어주고 우산을 손에 들려주더니 막 뛰어서 차에 타고는 가버리셨어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 제가 실수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런 설명을 하기도 전에 바로 가버리시더라고요. 받은 돈을 보니 무려 3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어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서 아저씨에게 돌려드려야 하는데 성함도 모르고 평소 아는 얼굴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탓에 차량 번호도 외우지 못했어요. 쫓아가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고 저는 한쪽 다리가 쓸리면서 피가 나고 있어 절뚝이며 걷느라 따라갈 수도 없었죠. 이렇게 큰 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돌려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저씨가 제 연락처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니 저를 찾아오실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우선 치킨이 식기 전에 얼른 배달해야 하니 절뚝이는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서 걸어갔어요. 아저씨가 주신 우산을 쓰고 받은 현금은 주머니 깊은 곳에 고이 넣었죠. 아파트를 향하면서 혹시나 그 아저씨 차가 있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봤는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치킨을 배달해드리고 앞쪽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다행히도 받으신 분이 화를 내기보다는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괜찮다고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먹으면 된다며 이해를 해주셨어요. 혹시나 늦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죠.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서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해주셨어요. 망가진 오토바이는 끌어서 아는 센터에다 맡겼고 약국에서 붕대와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티내지 않고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걷거나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는 것을 보니 어디 뼈가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 바지를 벗어보니 다리가 많이 쓸려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대충 응급처치를 하고 벗어둔 옷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돈을 꺼내봤어요. 그날 밤새도록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 다음날 오토바이 폐지 신청을 하러 갔다가 전날 갔던 아파트 근처를 둘러봤어요. 그 아저씨가 그쪽에 사는 분이라면 근처를 돌다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주변을 돌아다녀도 어제 봤던 고급 외제차는 만날 수 없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틀 정도를 더 고민하다가 결국 그 돈으로 새 오토바이를 사기로 했어요. 계속 그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혹시나 배달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아저씨를 만나면 그때 꼭 갚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가벼운 타박상 정도라 며칠 쉬니 몸도 금방 회복되었어요. 새 오토바이를 사고 바로 배달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곧 동생 다음 학기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었죠. 그 후 다시 열심히 배달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근처의 한 고급 아파트에 배달하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때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목 뒤가 쭉 뼈서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 초인종을 눌러 음식을 전달했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몸을 돌렸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스크를 내리니 어딘가에서 불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맡아본 냄비가 불에 오래 그을린 냄새도 같이 났어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지 싶었는데 제가 배달한 집의 앞쪽에 있는 곳에서 냄새가 났어요. 계단형 아파트라 두 집이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는데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냄새가 심해지더라고요. 살고 계신 분이 음식을 잘못하셨나 태우기라도 하셨나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무시하고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결국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혹시나 요리하다 실수하신 거라면 그냥 냄새가 나서 여쭤봤다고 실례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니까 우선 뭐 때문인지 물어라도 보자 싶었죠.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도 안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 사이 냄새는 더 심해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쯤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119를 누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다시 한번 누르고 문을 쿵쿵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혹시나 낯선 사람이라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 싶어서 아까 배달을 해드린 집에 초인종을 눌러 양해를 구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하고 내려가려는데 이 앞집에서 불냄새가 심하게 나서요.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경비실이나 관리실 통해서 앞집에 호출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 그래요?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일단 잠깐만요. 다행히 그분은 인터폰을 통해서 경비실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인터폰이 울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불냄새는 굉장히 심해져서 저는 일단 119에 연락했어요. 걱정되었는지 배달을 받으셨던 분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집은 아주머니가 항상 집에 계셔서 연락을 안 받으실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근데 진짜 기사님이 얘기하셔서 그런지 저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방금 119에 전화 드렸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경비실에 불이 난 것 같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자 이윽고 아파트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고 배달받은 집의 가족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빠르게 건물 밖으로 향했어요. 저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여전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사람이 있으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주먹에 멍이 들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렸더라고요. 아마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경험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길까봐 크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소방관 분들이 빠르게 도착하셨고 문을 강제로 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계단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나왔죠. 알고 보니 안쪽에서 아주머니가 행주를 삶기 위해서 냄비를 올려둔 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급하게 들것에 실려 나와 구급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고 가족분들이 현장에 없어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나서서 같이 타고 병원까지 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괜찮아지시는 모습을 봐야 저도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분들에게 급하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의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고 한 20분쯤 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오시더라고요. 아저씨.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저씨도 저를 보더니 학생이라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우선 급하게 간호사분들에게 상황 설명을 들으시더니 잠시 후에 다시 대기실로 나오셨어요. 학생이 구급차에 같이 타고 왔다며? 네, 아저씨가 혹시 아주머니 가족분? 맞아, 우리 와이프야. 그런데 학생이 어쩌다가? 제가 그 앞집에 배달을 갔는데 불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후각이 좀 심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특히 어릴 때 우리 집이 화재 사고를 당해서 불냄새에 더 예민하죠. 아저씨 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현관문 틈으로 불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초인종도 누르고 경비실에 부탁해 연락도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냄새는 점점 심해져서 이상하다 싶어 바로 119에 연락을 드렸죠. 아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내가 평소 몸이 안 좋아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검사를 받아보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수액 좀 맞고 지켜보면 곧 깨어날 것 같다고 하는구만. 자네 아니었으면 자칫 불이 심하게 번져서 큰일 날 뻔했어. 특히 냄비 바로 앞에서 쓰러진 아내는 아휴, 정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그냥 불냄새가 나서 신고한 것뿐인데요. 요즘은 다들 현관문을 꼭꼭 닫고 살아서 다른 집에서 그 정도 불이 난 거로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거야. 자네가 후각이 뛰어난 덕분에 우리 아내가 살 수 있었네. 응? 내 아내의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그나저나 아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앞에 ATM기 있던데 제가 얼른 300만 원 뽑아서 돌려드릴게요. 뭐? 아이고, 아니, 됐어. 그건 내가 자네 준 거네. 아니에요. 그때 저 혼자 웅덩이를 못 봐서 사고 난 거였어요. 아저씨 잘못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려고 아파트 주변도 돌아봤는데 결국 마주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 제가 오토바이를 새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아유, 자네 진짜 심성이 착하구만. 아니야, 그 돈은 내가 정말 자네에게 주고 싶어서 준 거라네.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저한테요? 그래. 사실 나도 어릴 때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 비싼 차를 몰고 다니지만 어릴 때 정말 가난했거든.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근처 쌀 가게를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서 쌀을 이고 지고 배달하면서 돈을 벌었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월급도 잘 챙겨주고 남은 쌀도 조금씩 가져가라고 주셨지. 그 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도시락을 파는 가게를 열었고 그게 잘 되어서 나중에는 회사도 차리게 되었지. 그리고 그 돈으로 건물 몇 개를 샀는데 더 대박을 터뜨렸고 그때 쫄쫄 굶으면서 밥도 못 먹어 쌀 배달을 하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사실 자네가 배달하는 치킨집이 내가 가진 건물에 있는 곳이네. 얼마 전 우연히 사장님이랑 인사도 좀 할 겸 들렸다가 자네를 보게 됐어. 그 집 사장님이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엄청 성실하고 착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한다면서. 그리고 자네가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는데 의대에 다닌다고 말해주더구만. 그리고 그 학비를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쌀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내가 생각나더구만. 그래서 자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사고가 일어난 거야. 오토바이도 오래되어 보이고 이 기회에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그 돈을 준 거라네. 그러니까 받아둬. 내가 일부러 내 잘못인 것처럼 자네에게 준 거였으니까. 아저씨, 잘 모르는 저에게 그렇게까지... 자네도 잘 모르는 우리 와이프를 그렇게 애쓰면서 살렸지 않은가.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도 자네를 도울 마음이 들었던 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인가 보네. 정말 감사합니다. 돈이 아니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다른 거라도 말해주세요. 그렇게 큰 돈을 제가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어요.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자네도 참 고집이 있구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번에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할까 싶은데 자네가 거기서 좀 일해주면 어떻겠나? 시험 삼아 해보는 거라 한동안 주문도 받고 내일처럼 관리해줄 만한 매니저가 필요하거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그쪽 일을 좀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자네가 해주면 딱이겠구만. 그럼요. 제가 도움이 될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저는 아저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마침 아주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이야기에 아저씨는 들어가서 같이 인사를 하자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미안함과 고마움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덕분에 자기 목숨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했다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후각이 좀 예민해서 도울 수 있었던 건데 뭔가 제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후 저는 아저씨가 새롭게 열게 된 가게를 맡게 되었는데요. 매니저로 재고 관리 등을 하고 전화와 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배달까지 했는데요.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해보는 것은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그래도 다른 직원분들과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괜찮아서 이전보다 가족들이랑 얼굴 볼 일이 더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가장 좋은 일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닌 아저씨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동생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오빠 일하는 가게로부터 장학금이 전달됐다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아저씨가 사모님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제 동생에게 도움을 주신 거였어요. 저는 이러면 그때 받았던 300만 원보다 더 큰 거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하라고 일부러 주는 거라면서 앞으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계속 성실하게 근무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대표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열심히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동생도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전보다 얼굴이 한결 더 밝아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도 너무 감사한 분이라며 혹시 수선할 일 있으면 언제든 가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초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후각 외에도 이렇게 남을 돕는 선한 마음도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초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